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지방에서 제 이름을 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많이들 찾아주셔서 지점도 꽤 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점 주방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지점 관리도 도맡아 했는데요. 최근에 힘에 붙여 딸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뒤늦게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요.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한국 무용도 배우고 있죠.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제 팔자가 참 부럽다고 합니다. 자식 잘 키워서 가게 물려준 다음 유유자적 놀기만 한다고요. 이 밥 차려달라는 남편도 없고 말이죠. 그럼 그냥 아유 내가 복을 타고났나 봐 하고 웃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한답니다. 사실 여기 사연 보내는 분들 못지않게 저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자식은 부모 팔자 닮는다고 제 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저희 모녀가 말 못할 사정으로 17년 동안 얼굴도 모른 채 떨어져 살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눈물 없인 듣지 못할 저와 딸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얼굴도 흐릿한 엄마가 저를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버렸죠. 10밤만 자고 나면 데리러 온다더니 선물 사오시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건만 엄마는 그날 이후로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런 엄마를 참 많이 원망했더랬죠.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일까요? 그런 엄마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남편도 없이 홀몸으로 어린 딸을 키우는 게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어요. 딸린 입이 있으니 새 가정을 꾸리는 것도 하다못해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언젠가 술에 취해 나 같은 여자의 엄마를 만나서 너도 좀 고생이다. 다른 정상적인 부모를 만났으면 이렇게 세진 않을 텐데 하면서 혀를 차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아마 보육원에서 제가 다른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길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엄마의 바람과 달리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끝내 다른 가정에 입양되지 못했어요. 다른 애들과 달리 아이다운 천진한 면도 없었고요. 특출나게 예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왼쪽 뺨에는 갈색의 커다란 반점이 있었는데요. 그 점이 저를 또래보다 더 노숙하고 음침해 보이게 했죠. 새 부모를 만나 보육원을 떠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단순히 나도 가족이 갖고 싶다는 부러움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선택받지 못한 저의 패배감, 열등감, 좌절감 같은 것들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중학교 들어갈 즈음부터 소위 논다 하는 날라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혼자일 때보다 여러 명일 때 더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전 그 친구들을 따라서 다른 학교 날라리들과 패싸움도 하고요. 처음으로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봤어요. 그 안에서만큼은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고 그 무리에 소속돼 있는 일원 중 한 명이었죠. 그렇다고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날라리들처럼 애들한테 돈을 뺏은 적도 없었고요. 남자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았죠. 하지만 한번 문제와 딱지가 붙으니까 모두들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저만 보면 혀를 쯧쯧하며 고개를 돌리셨죠. 결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저는 자퇴를 했어요. 지금이야 다들 대학까지 가는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도 다니는 많은 애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빨리 일해서 돈이나 벌자 싶었죠. 그런데 보육원 입장에선 그런 저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었나 봐요.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 즈음엔 하도 불려가서 혼이 났기에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번에도 잔소리만 좀 듣다 말겠지 싶었죠. 근데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야단에 치기는커녕 갑자기 웬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거기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름 아닌 보육원 퇴소 관련 서류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더는 널 여기 데리고 있기 힘들 것 같다. 좋은 말로 타리는 것도 한두 번이 있지. 너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계속 보육원물을 흐리니까 다른 애들도 나쁜 영향을 받고 있어. 지낼 수 있는 다른 곳을 알아봐 줄 테니 여기니만 나가줬으면 좋겠구나. 원장님 말을 듣고 있자니 숨이 턱 막혀왔어요. 이 보육원에서마저 버림받는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했지. 너무나 막막했죠. 울면서 원장님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착하게 살겠다고 빌고 또 빌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원장님이 문제 아들에게 쓰는 특단의 조치였어요. 진짜 쫓아낼 생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집도 절도 없는 애들에게 그런 방법이 꽤 잘 먹혔던가 봐요. 저도 그랬고 말이죠. 어쨌든 그 뒤로 전 180도 달라졌어요. 보육원 규칙도 잘 지켰고요. 전학간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죠. 덕분에 보육원에 나올 즈음엔 제 손에 번듯한 고등학교 졸업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건 흔치 않았어요. 덕분에 전 한 방직 공장에 격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싱기를 돌리는 아주머니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봉급 관련 업무도 도맡아 했죠. 직원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 많은 여사님들이라서 딸뻘인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아유, 어린 아가씨가 참 참하고 예쁘네. 우리 아들이랑 만나볼 생각 없어? 하면서 챙겨온 떡이나 과일 같은 걸 나눠주곤 하셨죠. 그분들 덕분에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도 예전보다 많이 밝고 싹싹해졌죠. 그래서인지 공장 사장님 내에도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직원 하나 잘 뽑았다면서 가끔 생각지 못한 보너스를 주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 공장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사장님의 아들이었죠. 그 공장 관리자로 일하면서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여사님들을 감독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요. 사장 아들이랍시고 어찌나 콧대를 들고 다니던지 여사님들한테 말도 함부로 해서 제가 대신 대거리하며 싸운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제가 여자 주제에 너무 나댄다면서 대놓고 싫어했었죠. 상관없었어요. 그런 일로 사장님이 저를 자를 뿐도 아니었고 저도 사장님 아들이 참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인연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된 날이 올 줄이야.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작은 지하방에서 선풍기도 없이 살던 저는 결국 더위를 먹고 말았죠.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니 공장에 나오기는 했는데 어찌나 속이 울렁거리고 현기증이 나든지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일찍 퇴근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하늘이 뒤집히더군요. 네, 바로 기절한 거였어요. 의식이 멀어지던 순간 누군가 제 허리를 휙 끌어안은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옆에는 사모님과 사장님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일어난 걸 한 사모님은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게 한 뒤 괜찮다는 말을 듣자마자 호들갑을 떨더군요. 미쓰리, 큰일 날 뻔했어.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지.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해? 미신기에 머리카락이 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우리 아들이 안 잡아줬으면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해. 상황 파악을 한 저는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사장님 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공장장님 아니면 저 정말 죽을 뻔했네요. 됐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더위 먹은 거 말고 큰 문제는 없다니까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출근하세요. 사장님 아들은 생색도 한번 내지 않고 그대로 사모님과 함께 가버렸어요. 병원비가 걱정된 저는 바로 퇴원하려고 했지만 간호사들이 말리더군요. 사장님 아들이 이미 병원비까지 다 선수납했으니 마음 놓고 푹 쉬라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서 호의를 받으니까 얼떨떨하면서도 큰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전 태어나자마자 바로 돈을 마련해 사장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공장장님, 제 병원비 대신 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땐 제가 경황이 없어서 여기 받으세요. 됐습니다. 뭐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그래도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죠. 좀 그러면 그 돈으로 밥이나 한 끼 사요. 오늘 일이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네. 네? 밥이요? 네. 월초로서 지금 좀 한가하지 않아요? 나가서 밥이나 먹고 옵시다. 밥을 제때 안 먹으니까 그렇게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사장님 아들은 저를 끌고 공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보양식 집으로 들어갔죠. 사장님 아들과 단둘이서 먹는 보양식이라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 그릇을 싹싹 비우고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 아들이 됐다면서 또 자기가 계산을 하더군요. 공장장님, 이건 제가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됐어요. 누가 내는 게 뭐 중요한가? 그래도 자꾸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럼 같이 이 앞에 유원지나 놀러 갑시다. 리어카에서 사이다랑 아이스크림 사서 산책이나 하죠. 이번엔 진짜 그쪽이네요. 그쯤 되니 저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사장님 아들을 뚫어져라 바라봤죠. 왜요? 싫어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잠깐 머뭇대던 사장님 아들이 이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부터 그쪽만 보면 계속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났어요.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쓰러지는 걸 보니까 알겠더군요. 내가 그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 그래서 이제라도 좀 잘해보려고요. 안 됩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저는 벙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대답을 기다리던 사장님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말 거예요? 단순히 영화를 같이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사장님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의 문제였죠. 고민하던 저는 결국 고대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봐요, 영화. 그 말에 사장님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같이 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웃는 얼굴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 미소를 본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그 남자와 걷던 유원지길은 아직도 생생해요. 졸졸 흐르던 개천물과 새파란 하늘, 초록초록한 나무들, 청량한 바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였죠. 그 뒤로 전 사장님 아들과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됐어요. 남자친구는 겉보기와 다르게 참 사랑에 열정적인 남자였죠. 애정 표현에도 적극적이었고요. 저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걸 못 견뎌해서 공장에서도 늘 제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늘 혼자였던 저도 그런 남자친구의 행동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핍돼 있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사장님 내에는 그런 저희를 곱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분들 입장에선 고아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직원이 갑자기 귀하게 키운 자기 아들을 가로챈 것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 사장님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님을 등지고 제가 사는 집으로 들어왔고요. 그 일로 부모님께 절연당하고 말았죠. 당연히 공장에서도 더는 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도 그땐 사랑 하나로 뭐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업방에서 부업을 받아다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남자친구는 제철소의 기술자로 취업했죠. 얼마 안가 예쁜 아기도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를 꼭 닮은 딸이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죠. 저희 부부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한 번 더 시가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손주를 보면 마음이 좀 달라지실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에는 자기의 뜻을 거스르고 집을 나간 아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공장도 둘째에게 이미 물려줄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더군요. 문 앞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1시간이 넘게 서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하루 종일 술만 마셨죠. 제가 눈에 뭐가 씌었었지?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님을 잃고 공장도 잃고 평생 남한테 굽신거리면서 납땜이나 하고 살아야 한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술에 취한 남편은 제 앞에서 막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제가 그만 좀 하라고 한 소리 하면 위협적으로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죠. 처음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 때문에 가족도 물려받을 재산도 다 잃게 됐으니 그 속이 오죽할까 싶었죠. 당신 마음 다 이해해요. 당분간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요. 그 뒤로 전 남편 대신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부업만으로는 벌이가 되지 않아서 아이를 들쳐업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힘들 때마다 저를 버린 엄마 생각이 나더군요. 지금 내 꼴이 엄마랑 뭐가 다르지? 엄마도 이렇게 힘들어서 나를 버리고 할까?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마음을 고쳐먹곤 했어요. 아니야, 난 엄마랑 달라. 의자에 남편도 있고 두 발 뻗고 누워 잘 집도 있잖아. 난 절대 우리 엄마처럼 자식을 버리진 않을 거야. 다행히 딸은 어디 한 군데 비뚤어진 것 없이 참 바르게 커갔어요. 5살 전부터 집에 혼자 두고 일을 다녔는데 그 어린 게 냉장고에서 우유와 빵을 챙겨 남편 밥이랍시고 챙겨주더군요. 그런 딸을 보고 뭐 느끼는 것도 없는지 남편은 여전히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당 일을 끝내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남편이 딸 데리고 저녁이라도 먹으러 나간 건가 싶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자정이 넘도록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경찰서로 달려가 남편과 딸이 없어졌다면서 실종 신고를 냈어요. 딸이 어디 괴한한테라도 납치된 게 아닐까 싶어서 미칠 것 같았죠.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남편과 딸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래전 연을 끊은 시가였죠. 경찰이 건네준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상철이가 먼저 연락을 했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너랑 끝낼 테니까 제발 자기랑 딸만은 받아달라고. 애초에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고 하는데 그걸 니까짓게 끊어낼 수 있을 줄 알았니? 전 충격에 그대로 졸도할 것만 같았어요. 설마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머니, 아니 사모님, 그 이는 괜찮아요. 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딸만큼 안 돼요. 우리 정숙이, 제가 배 아파 낳은 제 딸이에요. 제발 돌려주세요. 걔도 어엿한 박씨 집안 피를 이어받은 핏줄이다. 네 딸이기 전에 상철이 딸이고 내 손주야. 뭣도 없는 고아 엄마 밑에서 크는 것보단 우리가 키우는 게 맞지 않겠니? 너도 딸린 혹 없는 게 새 출발하기에 더 좋을 거고. 그러니 앞으로 더는 연락하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그대로 무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곧바로 시가로 달려갔지만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 가진 건 없는 제가 아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남편과 정식으로 식을 올리기는커녕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았으니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매일 집 앞에 찾아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우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죠. 시가가 저 몰래 한밤중에 도둑이사를 가고 말았거든요.
공장도 전부 정리하고 말이죠. 어디서 소문을 알 수도 없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몇 날 며칠을 술에 절어 울면서 살았습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죠. 그렇게 한 몇 달을 페인처럼 살았을까요? 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시가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서 딸을 되찾아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 뒤로 저는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았죠. 그렇게 돈이 어느 정도 모인 뒤로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김밥과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음식 솜씨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장사는 잘 됐어요. 전부 현금 박치기라서 돈이 모이는 대로 은행에 가져가 저금을 했죠. 그렇게 한 10년을 일하니 작게 가게 하나 낼 정도는 되더군요. 고심하다가 재료값이 적게 들고 회전율이 빠른 국수집을 차렸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 덕분에 순식간에 동네에서 입소문에 탔죠. 한두 번 텔레비전 방송에도 나갔더니 나중엔 전국 곳곳에서 손님들이 몰려들더군요. 가게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마자 전 바로 시가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방직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여사님 한 번을 통해 이사간 집 주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껏 긴장에 찾아간 집은 으리으리할 거란 기대와는 달리 작고 낡은 빌라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공장도 날리고 집안이 쫄딱 망했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돈을 좀 쥐어주면 제 딸을 돌려줄 거란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문을 열고 나온 남편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새 더 추하게 늙어버린 남편은 여전히 술에 잔뜩 취해 살고 있었어요. 뇌까지 망가져버린 건지 제가 누군지도 잘 몰라보더군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한다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정숙이? 걔 집 나간 지 오래야. 은혜도 모르는 걔집에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 애비를 버리고 도망을 가? 망할 것.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한테서 딸을 훔쳐갔으면 보란듯이 잘 키웠어야지.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착한 애가 집을 나가. 당장 내 딸 돌려내. 내 딸 돌려내라고.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이거 안 놔? 전 남편에게 달려들어 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어요. 딸을 잃은 애미가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었겠어요. 결국 이웃집에서 신고했는지 경찰이 출동해 저와 남편을 떼어놨습니다. 전 그런 경찰들에게 제 딸을 찾아달라고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그 사람들도 별 뾰족한 수는 없었죠. 그 뒤로 정말 죽지 못해 산 것 같아요. 경찰은 물론 여러 보육원과 가출 청소년 쉼터를 수소문했지만 제 딸은 찾을 수는 없었어요. 죽고 싶었지만 어딘가에서 엄마도 없이 살고 있을 제 딸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도 없었죠. 전 애타는 마음에 달래기 위해서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음식점은 나날이 번성해 갔어요. 더는 손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점도 몇 개 냈죠. 통장엔 제가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 쌓여만 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조언을 얻어 그 돈으로 새들어 장사하던 건물도 사고 집도 샀어요. 언젠가 딸을 찾으면 전부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딸은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도통 제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하려고 새벽같이 집을 나선 길이었죠. 그때까지도 전 차 없이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정류장 앞 의자에 웬 아가씨가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더군요. 처음엔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자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전 그런 아가씨를 얼른 깨웠죠. 아이고, 다 큰 아가씨가 이런 데서 자면 어떡해요. 집에 가서 자요. 일어난 아가씨는 집에 갈 생각은 않고 저를 보면서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군요. 뭐해요? 여기 있지 말고 얼른 집에 가라니까.
저 집 없어요. 집이 없다고요? 네. 노숙자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산지 좀 됐어요. 자세히 보니 옷도 낡았고 씻은 지 오래됐는지 꿉꿉한 냄새도 나더군요. 다 큰 성인 남자도 아니고 어린 아가씨가 노숙 생활을 하는 걸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제 눈치로 보던 아가씨는 익숙한 듯 제게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내밀더군요. 혹시 돈 좀 있으시면 적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벌써 이틀째 굶었어요. 저는 평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 돈을 주지 않아요.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일하면 되지 왜 구걸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가씨 얼굴을 본 순간 제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딸도 지금쯤 이 아가씨만큼 컸을 텐데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싶어 가슴이 아프더군요. 결국 전 그 아가씨에게 지갑에 있던 돈을 몽땅 쥐어준 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노숙자 아가씨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오지랖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혹시라도 무슨 험한 일은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죠. 잃어버린 제 딸이 생각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방황하던 제 모습도 겹쳐 보였고 말이죠. 망설이던 저는 결국 버스에서 내려 다시 그 노숙자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군요. 저기 아가씨, 혹시 몇 살이에요? 저요? 23살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혹시 제대로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없어요? 마침 우리 식당 건물 청소할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게 해줄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노숙자 아가씨의 돈이 동그래졌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호락호락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닌지 바로 경계부터 이기가 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마음 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저 사거리에서 내 이름 걸고 음식점 하고 있고 이순자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큰 아가씨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제 말에 노숙자 아가씨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거절하는 건가 싶어 돌아서려는 순간 알겠어요. 전 강숙희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고 제법 싹싹하게 대답하더군요. 잘 됐다 싶어서 아가씨에게 저희 집과 식당 주소를 알려주고 내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수키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일을 잘했어요. 내성적이고 까칠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맡은 일만큼은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했죠. 건물을 어찌나 삐까뻔쩍하게 닦아놓는지 신발 신고 밟기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집에서도 공짜로 숙식하는 게 미안하다면서 집안일을 거들곤 했습니다. 따로 일해주는 식모 아주머니가 있어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려도 봤지만 듣지 않더라고요. 제 딸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참 대견하더군요. 그래서 곧잘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면서 용돈을 주곤 했죠. 그런데 그게 식모 아주머니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사모님, 자꾸 그렇게 돈 주시면 일하는 사람 버릇 나빠져요. 안 그래도 그 아가씨 노숙자 출신이라 그런지 좀 어딘지 사람이 음험해 보이던데 조심하세요. 당시 식모 아주머니도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과 함께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수키가 아무래도 노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딸 교육에 좋지 않을까봐 걱정이 됐던가 봐요. 나중엔 아예 내보내면 안 되는 말까지 하더군요. 어린 게 좀 대바라진 면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3년이나 먼저 일한 선배이자 어른인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이죠. 아직 어리잖아요. 아주머니가 이해하세요. 일단 한 달만 지켜보자고요. 그래도 영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내보낼 테니까. 그렇게 어르고 달래니 아주머니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두 사람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함께 식사도 몇 번 해봤지만 별 소용은 없었어요. 나중엔 스키도 제 앞에서 대놓고 그 식모 아주머니에게 쌀쌀 맞게 굴더군요. 따라 불러서 이유를 물어보니 자꾸 자기 딸이랑 저를 비교하면서 은근슬쩍 제 욕을 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커서 저처럼 될 거라는 둥 하면서요. 그리고 은근슬쩍 먹을 걸로도 차별하는 거 알아요? 사모님이랑 자기 딸한테 쌀밥에 고기 반찬만 주면서 저한테 신김치에 나물밖에 안 줘요. 어쩌다 냉장고 문이라도 열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본다고요.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끝내는 아예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말았죠. 이러다 뭔가 사달이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때였어요. 갑자기 1층이 소란스러워지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내려가 봤더니 스키와 식모 아주머니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니라니까요? 제가 사모님 반지를 왜 훔쳐요? 그럼 이게 왜 네 방에서 나오는데? 아줌마가 훔쳐서 제 방에 둔 거겠죠. 전부터 저 쫓아내려고 벼르고 있었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경찰서 가서 콩밥 먹을 생각하니까 겁나니?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른 달려와 자초지종을 설명하더군요. 세탁기 돌리는 김에 스키방에 있는 빨래도 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반지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진주가 알알이 박힌 제법 비싼 반지였는데 이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였죠. 정말 스키 네가 이 반지를 가져간 거니? 제 질문에 스키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군요. 전 살면서 남의 물건 탐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안 그랬다고요. 근데 이게 왜 네 방에서 나왔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 모네가 저 쫓아내려고 눈이 벌개져 있었는데 지들이 훔쳐서 제 방에 넣었나 보죠. 스키의 말에 식모 아주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옆에 있던 그 딸에도 기가 막히다는 듯 스키를 째려보더군요. 사모님, 저희 엄마 말고 저 언니 말을 믿는 거 아니죠?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거실에 물 먹으러 나왔다가 똑똑히 봤어요. 저 언니가 사모님 반지 훔치는걸요. 뭐? 거짓말하지 마. 스키는 식모의 딸을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더군요.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진실은 둘째치고 스키를 내보내야겠다 싶었죠. 스키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방으로 들어가서 돈 봉투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오늘이 일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제가 돈 봉투를 내밀었지만 스키는 받지 않았어요. 전 억지로 손에 돌을 쥐어준 뒤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넣었으니까 받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가게에 안 나와도 돼요. 방도 내일까지 비워줬으면 좋겠고요. 제 말이 서러웠던 걸까요? 스키는 손에 들고 있던 돈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그리고는 저를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더군요. 내게 무슨 원한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이 서린 시선이었어요. 한참 저를 노려보던 스키는 이윽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난 보자마자 바로 알았는데.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 버린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저를 휘감았어요. 전 그게 대체 무슨... 하고 말을 잇지 못했죠. 스키는 그런 저를 보더니 헛웃 숨을 치더군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 딸이라고요. 17년 전에 당신의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랑 같이 버린
딸 박정숙. 정숙이? 네가 정숙이라고? 처음엔 얼굴에 있는 점을 보고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내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목소리며 말투가 내가 맨날 꿈에 그리던 엄마가 맞구나 하고. 급기야 수키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얼굴이 어릴 때 모습과 아주 똑같더군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옛날 살던 동네에 남편의 이름 같이 딸과 저만 알고 있는 정보를 몇 가지 물어봤어요. 전부 척척 대답하더군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전 무너질 것 같은 다리를 끌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네가 정말 정숙이니? 내 태 정숙이 맞아? 근데 왜 진정만 안 한 거야? 미웠어요. 나 버리고 떠나더니 이렇게 부자 돼서 잘 살고 있는 게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날 찾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날 도둑으로 몰지만 않았어도 끝까지 말 안 했을 거예요. 딸은 내가 자기를 버린 거라고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더군요. 어릴 때였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시가에선 아예 작정하고 이사까지 가면서 모녀 사이를 갈라놨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몰랐는지 깜짝 놀라더군요. 할머니랑 아빠는 엄마가 날 버린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날 데리고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너 그렇게 집에 두고 온 뒤로 두 발 뻗고 편히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돈 모아서 가게 내자마자 바로 너부터 찾으러 갔단다. 근데 힘이 넌 집에 나가버린 후였지. 그 뒤로 전국 팔방곳곳 널 찾아서 안 돌아다닌 데가 없다. 며칠 전에도 경찰에 너 실종 신고 낸 거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왔는데, 근데 이렇게 내 옆에 있었을 줄이야. 정말요? 정말 저 찾으러 왔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너 없이 어떻게 산다고. 딸은 더 크게 흐느끼면서 제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 울다가 눈물 젖은 딸의 얼굴을 들어올렸죠. 어디 좀 보자. 그동안 잘 컸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얘 엄마한테 얼굴 좀 보여줘. 잘 컸어요. 여기 온 뒤로 잘 먹고 잘 사서 살도 많이 쪘고. 어쩌자고 노숙 생활을 했던 거야. 어디 쉼터 같은 데라도 들어갔어야지. 가출한 애들끼리 어울리다가 하는 짓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나왔어요. 쉼터 같은 데도 성인은 안 받아주던데요. 집에 나가라고 하지. 신분증도 없어서 일도 못하고 할 게 노숙밖에 없더라고요. 수키라는 이름은 또 뭐야. 노숙 생활하면서 누가 본명을 써요. 다 가명 쓰지. 딸은 뉴스에 나오는 거리 아이들처럼 정말 막 나가는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별탈 없었던 게 천운일 정도였죠. 다 이 엄마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그때 널 그렇게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지나간 일 얘기하면 뭐해요. 이제 눈앞의 일만 얘기해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한참 울고 난 딸이 손끝으로 식모와 그 딸을 가리켰어요. 눈을 굴리면서 상황만 보고 있던 둘이 몸을 움찔하더군요. 전 진짜로 엄마 반지 안 훔쳤어요. 애초에 제가 친딸인 걸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깟 반지를 왜 훔쳤겠어요? 전부터 이 모녀가 저를 쫓아내려고 작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일을 벌이겠구나 싶었는데 설마 이렇게 더러운 수를 쓸 줄이야. 딸의 말에 식모 아주머니는 황급히 두 팔을 내저었어요. 사모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키, 아니 사모님 따님이 훔친 게 아니었나 보네요. 아주머니 딸이 봤다고 했잖아요. 말해봐. 너 정말 내 딸이 반지 훔친 걸 봤니? 식모의 딸은 당황한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러더니만 결국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저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가엾은 여자애를 내보내고 싶어서 딸을 시켜 거짓말까지 시키다뇨. 죄송합니다,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됐고요. 오늘까지만 일하는 걸로 할게요. 바로 짐 싸서 나가줬으면 해요. 제 말에 식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사모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어린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동안 일해주신 노고를 생각해서 그나마 경찰은 안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 더 길어져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 입에서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자 식모는 바로 입을 꾹 다물었어요. 더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그렇게 식모는 어린 딸을 데리고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전 딸과 함께 인생 2막을 시작했어요. 집밥도 만들어 먹이고 새 옷도 사주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꿈에 그리던 생활이었죠. 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말만 해. 이 엄마가 다 들어줄 테니까. 됐어. 나 지금도 충분해. 없이 자라서일까요? 딸은 큰 욕심이 없었어요. 다른 또래들처럼 자기를 꾸밀 줄도 몰랐고 그렇다고 공부나 운동에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난 그냥 지금처럼 엄마랑 이렇게 둘이서 같이 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뭐 더 해주려고 하지 마.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17년 만에 자식을 찾은 어미의 마음은 좀 달랐죠. 결국 전 재산 일부를 처분해서 딸아이 앞으로 건물을 한 채 사줬어요. 안 받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떠넘겼죠. 저처럼 손에 물 안 묻히고 편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고 결국 딸애가 제 사업을 물려받게 됐네요. 옛날에는 식재료 주문 하나 하는 것도 못해서 제게 전화를 하더니만 요즘은 자기가 다 알아서 척척 해내요. 대개는 한편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라면 딸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톡 쏘지만요. 어른공주님이 따로 없답니다. 그래도 안 그런 척하면서 저를 얼마나 위해주는지 몰라요. 얼마 전 제 생일 땐 직접 생일상까지 차려줬죠. 직접 케이크같이 만들었는데 모양은 좀 볼품없었지만 맛은 아주 훌륭했답니다. 몇 년 전에는 좋은 짝을 만나 늦은 결혼도 했죠. 저 닮은 손주 하나만 안겨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아이는 절대 낳을 생각이 없다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대세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이에게 은근슬쩍 손주 좀 하나 낳아달라고 압박을 주고 있긴 한데 사이도 딸한테 꽉 잡혀 사는지라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주 없으면 어때요? 저를 위해주는 딸과 사이가 있는데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슬슬 나가봐야 해서 여기까지만 써야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